2022학년도 개정 고등문학 해냄 교과서 3대단원 3의 3-3-3. 고향이 먼저 맞나요? 맞죠? 현진건 고향. 단원의 길잡이 핵심적이 있으면 보고, 단원의 길잡이 보고 뒤에 학습활동 보고 본문 들어갈게요. 고향 현진건은 231쪽 감상의 초점. 식민 지배를 겪던 시절, 식민지 일제강점하에요. 조선의 현실이 작품 속 인물의 고향을 통해 잘 드러난 소설이다. 이 일제강점하의 일제 수탈, 탄압으로 인한 피폐한 조선 현실이 잘 담긴 작품이에요. 자,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작품 속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며, 자, 요거 문학 작품 속 현실 말고 문학 우리 그 작품이 나오던 시대 배경 실제 현실 일제 식민자예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요거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반영론적 관점. 다른 말로 모방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요 말 썼으면 외우셔야 되고요. 옛날에 그냥 무조건 100% 나와 이랬는데 요즘 자, 사회문화적 맥락.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일제치하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핵심 정리 잠깐 나와 있으니까 232쪽에 요거 잠깐 보고 뒤에 학습 활동 보고 다시 올게요. 자,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고향 사실주의 리얼리즘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일제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주제, 특징, 식민지 조선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었다. 사실주의 소설이에요. 짧은 민요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민요? 운문이 삽입된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운문 삽입의 효과. 그 운문 자체 주제도 중요하고, 전개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자, 공간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있네요. 중간 어디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 활동에 있는 걸 잠깐 보고 올게요. 양이 좀 많아서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이거 속도를 좀 내야 되겠는데. 자, 문학 활동. 이 작품 속에 나타난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가. 그의 행적과 관련된 지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화살표를 연결해 보자. 한번 보고는 갈게요. 외울 필요 없어요. 본문에 나오니까. 대구 출신이었나 봐요. 그랬다가 서간도로 갔어요. 그랬다가 신의주 쪽에 뭐 안동현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일본 큐슈 지방으로 갔다가 오사카, 대판이 오사카예요. 일본식으로 읽으면 오사카 갔다가 다시 대구에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차를 탄 거예요. 지금 우리 소설 속에 나오는 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7번. 그 7번을 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나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액자소설적 요소가 있긴 한데요. 학교 혹시 액자소설 같은 말 했나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디가 액자로 들어가는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걸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를 보는 나의 정서와 태도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시점이 무슨 시점일 것 같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자, 맨 앞에 다시 쓸게요. 맨 앞에다가 여기 시점에 대한 언급이 어디 나오니? 안 나오니? 앞에 나왔었어요? 시점은 안 나와 있죠? 없죠? 어디? 어? 맨 위? 아, 요거? 좋아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 뭘 모를까봐 쓰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니까 쓰는 거예요. 일단 서술자는 1인칭이면 작품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작품 안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등장인물과 말을 주고받거나 즉 대화를 할 수 있거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작품 안 요거부터 놓치면 안 되고요. 근데 요거는 뭐 잘 안 놓치는데, 자,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할까요? 주관적으로 서술할까? 요거 잘 틀려요. 자,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서술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서술할 것 같죠? 근데 관찰자잖아요.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단 1인칭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주관적 해석과 내지는 평가가 들어가기도 함. 이게 주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올 때 주관적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간 부분을 싹 빼고 내면 조심해야지. 객관적인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가서 처음에는 거부감, 부정적인 느낌을 가져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동질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동포로서 일제에 대한 어떤 분개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하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게 돼요. 태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염상섭의 만세전. 아, 헷갈리네. 뭐 제목이 원제목이 무덤이라는, 만세전이 무덤이던가? 묘지, 무덤, 묘지. 아씨, 수업 좀 못해가지고 찾아보자. 나중에 찾아봐. 이게 만세전이 뭐라도 되는데. 자, 내용이 좀 비슷해서 그런가? 자, 이 만세전에는, 자, 여기서 말한 만세는 3.1운동, 3.1 만세운동을 말해요. 그 3.1 만세운동의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1910년에 뺏겼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가 3.1운동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유관순 열사 기억나시죠? 유관순도 있는데 그 분 누구냐 이름이 태극기를 들고 평화 시위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일본 순사가 그거를 칼로 쳤어요. 그래서 왼손이 잘렸어요. 그럼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거를 묶고 오른손을 들고 또 태극기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유관순 말고 다른 분이에요. 응? 우리나라 여자분들 대단하죠. 도끼를 품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응? 자, 근데 이제 그게 만세 운동 직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데기가 기어다니는 무덤 같다 라고 주인공이 느껴요. 그 부제목이 이게 무덤인가 그럴 거예요. 이건지 헷갈리네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에는 무덤 같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해요. 자, 어쨌든 일제식민자에서 우리가 되게 피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이제 그런 현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요거는 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요거 진도 이미 나갔니? 교과서로 나갔니? 교과서로는 안 나갔니? 학습지로만 하니? 거기 본문이 안 나올 거 아니야, 학습지에는. 나중에 한번 보든가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최척전? 최척전에는 뭐 그런 일제책 이런 건 아니고요. 조선에서 와이프는 일본으로, 남편은 명나라로 갔다가 각각 상인으로서 베트남에 가서 또 만나요. 그랬다가 2차로 명나라에 돌아서 정착 생활하다가 또 전쟁이 나면서 남편은 또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산했다가 만났다가 맨 마지막엔 결국엔 조선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범위가 되게 넓죠. 그래서 고전 소설 치고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되게 많아요. 수능에도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아마 요거는 수능 만약에 요것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수능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전 소설은 대체로 완벽한 결말이죠. 그리고 해피 엔딩이에요. 닫힌 결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 소설은 주거를 끝내지 않고 끝내죠. 뭔가 완결이 안 된 상태로 그걸 무슨 구성이라고 그러지? 열린 구성, 열린 결말 그래요.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하는 식으로 끝나요. 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232쪽으로 올게요. 232쪽. 됐죠? 대구에서, 자, 제목 고향 현진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면 지금이 아니죠?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 회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글씨가 좀, 자, 과거 이렇게 개판이냐? 과거라고 그러는데 왜 회거라고 뜨냐? 자, 과거 회상이요. 그리고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자, 과거 회상인데 생긴 일이다 한 거면 직접 경험한 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다 주웠어? 응. 자, 1인칭 내가 직접 본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신뢰성을 준다. 마치 진짜 있었던 것 같은 개연성, 신뢰성, 사실성 이런 걸 준다. 나
1인칭 관찰자, 얘는 서술자일 뿐이에요.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나와 마주 앉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를 동그라미 칠까요? 얘를 동그라미 치자. 얘는 색깔로 넣을게요. 얘를 동그라미 칠게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나는 그와 마주 앉았는데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처음엔 호기심이네요.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두루마기 격으로 키모노를 둘렀다. 두루마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두루마기 격으로 키모노를 둘렀대요. 두루마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거예요. 일단 키모노 입었어요.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보이며 저고리는 조선에 오신 거예요. 일본어 조선옷이죠.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럼 삼국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아낸 거예요. 이런 거 외양 묘사라고 그래요. 차림 옆에 쓸까요? 외양 겉모습이에요. 외양 묘사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꾸 쳐다본 거예요. 저 새끼 뭐야? 이런 거죠. 응?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중국인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기름 먹이는 옷인가 봐요. 유지, 기름을 먹인 종이, 기름 종이 이런 거니까. 자, 유지 모양처럼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 가죽 같은 걸로 됐나 봐요.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간발을 했는데, 여러분 토시라는 말씀 알까요? 뭐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동여맨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했는데 집시는 싫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고부가리는 쪽발이 말이라 잘 모르겠네요. 짧게 깎은 머리를 뜻한 일본어.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옛날 사람들은 모자를 다 쓰고 다녔으니까, 가시라도 쓰고 다녔으니까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산하 사람이 다 모였으니, 이제 좀 우연성이긴 한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봐야지. 내 옆에는,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보세요.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는 중국인하고 떼놈하고 쪽발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 나하고 내 옆에 그 특이하게 생긴 놈이 하나가 앉아 있는 거야.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자,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좀 반어적이고 비꼬는 듯한 말투인 건데, 뭐 낼 수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좀 약간 좀 호기심은 호기심인데 긍정적인 호기심이 아니야. 저 새끼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 말로 곧잘 철철대이거니와 이런 것도 좋은 표현이 아닌 거야. 능력 있네 이런 의미가 아니야. 외국어 잘하는 이런 느낌 아니고 주절되는 느낌인 거예요. 중국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꼬마데 오이데 데스까? 해석이 되네. 자, 일본어 배웠죠,들? 안 배우나? 자, 우리 때는 대체 일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일본어밖에 없어. 일본어 100개 못 배웠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일제차 사람 아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자, 도쿠마데 오이데 데스까 하고 첫 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도쿄, 오사카예요. 도쿄가 어떻고 오사카가 어떻고,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이 지금 너무 싱거워서 처음엔 속이 니역거린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짧게 끄는 꼿꼿한 윗셈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 싸가지 없는 새끼 얘기하는데 까딱까딱하고 지랄이야. 응? 근데 그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진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의미 있는 말, 뭐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 거야. 그 쪽발이도 그래 맞으면 그래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하이 있을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 소데스까 라는 한마디로 코대답할 따르면 무관심한 거예요. 무시한다 그랬네요. 잘 받아주지 않으면.
씹혔어요. 거의 씹힌 느낌이야. 그래서 이번엔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신랑이 난다. 니쌍 나을치 욕 같아. 중국어 아는 거는 조딱시 발로마 이런 건 아는데 발음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아? 저 형 밥 먹었어요? 뭐 뜻이래요. 시발로마 근데 니쌍 어렵더라 중국어 사성에 있어서 니승 썸마 하고 덤벼보았으나 즉 싸웠다 이러면 안 돼요. 말을 걸었으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상황 아니에요? 에이씨 안 써도 되죠? 중국인 또한 그 기름낀 뚜한 얼굴에 뭐 이런 것도 보면 좀 좋은 느낌은 아니죠? 기름낀 뚜한 얼굴에 못마땅한 듯한 좀 무표정 그런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뜰 뿐이요. 뭔가 좀 무시하는 것 같죠 이 새끼도. 응? 별로 댓글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해라고 연애 웅얼거리며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이번엔 관심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씹히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여기 잠깐 보아할게요. 막 섞어 입었어요 이렇게. 좋은 옷 입은 게 아니죠. 하층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떠돌이 유랑인인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유랑이 있겠냐? 쪽발이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요거 됐죠? 넘어갈게요.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갈취해달라는 웃음이었다. 이 요술쟁이 왕관님이 누구예요? 이 그예요. 이 구경꾼은 나.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씹었어요 나도. 무시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대할 때 솔직히 있잖아요. 그 주적대는 꼴이 주적대는 외우세요. 주책 없이 잘난 척이 자꾸 떠드는 짓거리는 정답이면 되겠어요. 주적대는 단어 문제 나와요. 꼴이 어쭙잖고 밉살스러웠습니다. 자, 처음에 호기심이었죠. 그 다음에 어줍잖고 밉살스럽게 느꼈어요. 부정적 인식이에요. 태도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돼요.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 머리를 덕덕 긁기도 하고 손톱을 위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아까 위에 주적되는 지절되는 비슷한 거예요. 못 찾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까정 가는 기요? 어디까정? 자, 우리 그 외국인들 중에 사투리로 우리말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걔 안 나오더라. 그 경상도 쪽 사투리 쓰는 애 있는데 걔 약간 뚱뚱하네. 눈이 모르죠? 아, 야 할리 혹시 알까? 했대요. 뭐 했는기요. 뭐 이런 식으로 쓰던데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말을 사투리로 배우는 사람은 없겠죠. 표준어로 주로 배우겠지. 근데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응? 자, 어디까지 가는 기요?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아마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서울까지 가오. 그런 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난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맛이 뭔가 동료 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동료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덤덤 입을 닫아버렸다. 씹어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말에 걸어요.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을 때 대꾸 안 올 수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 너무 또 대놓고 씹어버리면 미안하잖아. 에이구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길인데 우리 같은 막버리꾼이 차를 달아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지나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대충 뭘 것 같아요? 막버리꾼이 내려서 찾아간다는 건 일리를 알선해주는 데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기진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작값만 내고 자초하는 싸구려 숙소네요. 머물 곳을 일단 물어본 거네요.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주접되는 게 좀 뭐랄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았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문득 느낀 거예요. 군데군데 찢어진 건성 드뭇한 눈썹이 아라리 일어서며 자 지금부터 외양 묘사예요. 외양 묘사. 아라리 일어서면 아래 쭉 처지는 서슬에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에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는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하였다. 까지 묶을게요. 여기까지 오른쪽에 쓸게요.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과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큰 따옴표가 나오면 무조건 간접적 성격 제시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안에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간접적 제시야. 근데 큰 따옴표가 없더라도 서술이 아닌 묘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묘사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직유법, 은유법 들어가면 묘사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되는 뭐 길이, 높이, 색깔, 부피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사실은 대체로 묘사예요. 객관 묘사이긴 한데 자 이거 외양 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적 성격 제시예요? 간접적 성격 제시예요? 간접적 성격 제시. 용어 외우세요. 보여주기. 다 붙여 쓰는 거예요. showing. 극적 제시. 극적 다음에는 쉼표가 아니고 여기 쉼표예요. 가운데 극적 제시. 공간이 없으니까 장면적 제시. 용어 외우세요. 간, 보, 급, 장. 첫 글자 따서 일단 외우세요. 간접적 성격 제시, 보여주기. 쇼잉까지는 나와요. 2학년 때까지는.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예요. 지금 외우세요. 그 신산스러운 이거 외우셔야 돼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데가 있는 이랬는데 몹시 고생한 듯한 그 표정이 얼마 전 감동이 되어서 측은해 보인 거지.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좀 측은하게 보였어요. 아유 고생 많이 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 기분 많이 나쁘겠다. 안 그래도 힘겹게 살았는데 하고 말을 좀 더 잘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노동숙박사라는 것이 있지요. 노동숙박사 대해서 미주알 고잘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이 뭐예요? 서울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그는 매달리는 또 채쳤다. 뭐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준 것도 아닌데 채쳤다, 재우쳤다, 재촉하여 다그쳤다예요. 단어 문제 나와요. 글쎄요. 무슨 일자리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너무 고생한 사람 같은데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유 미안해. 그래서 좀 더
좀 잘 대답을 정석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 아무 지식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좀 태도가 부드러워진 거 알겠어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이제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여기 사실주의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는데요. 자, 장악하게 자세하게 푼다 그랬는데 뭐 좋아요. 좋은데 사실주의 핵심은요,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극복의 가능성 있을 거라고 믿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는 자연처럼 인간도 타락할 수 있다, 환경에 의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주의는, 근데 물론 이거 끝에 가면 되게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암담하게 끝나는데, 노래하는 걸로 그냥 끝나요. 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아리랑이란 말이야. 아리랑이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별 이야기도 있고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되게 많아. 그 일제 구한말부터 일제식민자 때까지 나오는 우리 민족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이 그 노래에 나와요. 그래서 막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원래는 사실주의는 희망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고향에서 오누마. 고향에서 없는데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거거든요. 뭔가 머릿속에 쭉 생각하다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고생했겠구나, 이런 게 좀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긴 한데 가볼게요. 하고 그는 쉬 하고 한숨을 쉬었다. 뭔가 부정적 경험했을 거라는 걸 그 한숨 쉬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뭐가 사연이 있나 보군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걸 액자식 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학교에서 이걸 액자로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속 이야기예요. 자, 속 이야기. 내화예요, 내화.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근데 이게 사실 요약이지 이게 과거로 간 건 아니거든. 사실 액자로 보기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일단 내화로 했다고 하니까 혹시 확인해 봐야 될까요? 다른 내화로 했는 거 맞아? 내가 아직 스캔만 뜨고 아직 그리고 띄워야 될까? 잠깐만 띄울게요. 띄우니까 나만 여기서 띄워서 볼게. 여러분은 뭐 있으니까 어차피. 몇 번쯤에 있나? 액자 구성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맨 뒤에? 5번? 여기구나. 서술상 특징. 좋아요. 근데 사실 액자보다는 사파적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요거 내화라고 하긴 했는데요. 사실 요약적 서술이에요. 일단 내화 액자 구성이라고 하고 전개 방법으로는 요약적 서술 이렇게 할게요.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라는 외딴 동네였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여기 그 스테이션이에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스테이션 생각하면 안 되고요. 관청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 남동구청 이런 식으로. 응? 역둔 거기에 딸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땅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땅으로 말하면 개인집 땅을 붙여 먹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이게 국사 시간에 배웠니? 요거 빌려서 붙이면 세금을 3분의 1을 내야 되고요. 요거는 4분의 1을 내면 돼요.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르겠는데 구한말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넉넉하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서 농촌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식민지가 되자 쪽발이가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 거예요. 동첩에서. 그리고 일본인이나 친일파한테 싼값에 불화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원래 지주였던 사람도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요. 응? 국가 땅을 빌려 먹던 사람이 일본인에게서 또는 친일 지주에게서 땅을 빌려서 먹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전부 동양 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해되죠? 즉 이게 자기가 조상이 짓던 땅이니까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 신고를 하래. 아니면 국고로 환수하겠대. 일본어를 몰라서 못 읽는 것도 있고요. 아니 아버지 쭉 농사 짓던 땅에 내가 왜 신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응? 그래서 신고 안 했는데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일로.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이른바 뭐 이런 거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른바 중간 소작농이란 것이 생겨나서 얘는 마름이에요. 얘도 착취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에는 소작인 노수라며 실작인 이게 실작인은 이제 지주가 아니고 소작농인 거죠. 소작농인 거예요. 지주 소작농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작농. 지주 행사하게 되었다. 동척에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세금을 또 빼앗기고 보니 소작농 손해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자, 얘들아, 그 구한 말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말기에 미국 생산량이 약 60%였대요. 100이 필요한데 60%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빌린 땅을 이면 4분의 1, 개인 땅은 3분의 1 그랬죠? 만약에 3분의 1을 내고 나면 40이 남죠. 40으로 100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거예요. 3순9식 하는 거예요. 30일에 9번 먹는 거지. 3일에 한 끼씩 먹는 거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죽처럼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응?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응? 근데 일제 식민지화가 되면서 1930년대쯤 됐을 때 미국 생산량이 약 80%가 돼요. 좋아졌죠? 쪽발이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이러면서 근대화 시켰다고 그러잖아. 이거 왜 놨을까요? 요거를 4분의 1을 세금을 떼는 거예요. 마름에도 떼고 동척에도 떼고 요거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응? 실제로 남는 건 30%가 남아요. 그럼 이때랑 아까 구한 말하고 똑같죠? 근데 자 이러다가 자 30%인데 그거 먹고 살 수는 있어. 굶어 죽진 않아. 근데 우리가 그냥 굶어 죽지 않는 거면 되냐? 그럼 결혼 어떡할 거야? 상담은 어떡할 거냐?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약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애기를 낳은 다음에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빚을 얻어야지. 그죠? 그럼 이듬해 자 30 남았는데 빚을 30을 줬어. 그럼 이듬해 얼마가 되니? 제로가 되죠. 이듬해에는 마이너스 30, 이듬해에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요. 그래서 만무방 이런 거 보면 딱 농사를 져서 딱 수확을 딱 끝내잖아요. 그럼 빚이 다 뺏겨가지고 쌀이 한 털도 안 남아요. 야, 그럼 집에 어떻게 가냐? 거기서도 와이프 아픈 걸로 나와요. 너는 운수 좋은 날 배웠잖아요. 아파갖고 있는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미역국 하나 끓여줄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 좁밥, 욕한 거 아니다. 좁쌀로 만든 쌀 있죠?
그거를 너무 배고파가지고 익지 않은 상태를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은수나 김선재 아내가. 너네 어떻게 좀 기억나니? 체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체증이 있는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응? 몰라가지고 그냥 일주일 열흘 있다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간도로 도망가고 만주로 도망가고 살린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들어가든가 저기 멀리 하와이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랑문이 생기는 거예요. 응? 다 누구 때문이야? 쪽발이 때문에. 응? 자 어디까지 왔냐? 그래서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이 그들의 입귀에서 오르게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남부 여대 남자는 등에 찌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만 들고 동네는 점점 동문전 세진에 갔다. 요게 일제식민자에서 피폐해져간 우리 조국의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그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의 고향의 모습이 아니고 고향이 곧 일제식민자에서 피폐해간 우리 조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되겠죠? 넘어갈게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그럼 지금 몇 살인 거야? 17에다가 9니까 26인가요? 젊죠? 그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그 아까 40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게 만드는가. 자, 주관적 판단이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작가 개입처럼도 보이는데 1인칭일 때 보통 작가 개입을 많이 쓰진 않아요. 있기는 있는 경우도 있긴 해. 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자, 요거 지금 여기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내화인 건데요. 요거의 기능 사실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에게 들은 이야기죠. 이야기를 편집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전개 방법으로는 요약적 서술인 거예요. 전개 속도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른 거예요. 생동감은 적고 한 10여 년간 일어난 일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니까 빠른 거예요.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이 운명이 얻은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작품이 그 제목이 박용철의 나두야 간다 이런 게 있어요. 나두야 간다.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걸 나두야 붙이자 나두야 간다 이렇게 가요. 응? 일부러 띄어서 이렇게 읽으라고 한 건데 거기에도 내용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간도로 쫓겨갈 때요. 도망간 거거든요. 뭐 돈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간도는 춥단 말이에요. 그나마 거기가 약간 그 뭐라고 그러지? 중립지라고 비슷할까? 쪽발이가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좀 덜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중국인, 일본인 뭐 얘네들이 막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그나마 좀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춥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맨손으로 자갈돌로 나무가지로 얼은 땅을 막 일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이 조금 일부 나오면 떼놈들이 뺏어가고 쪽발이가 뺏어가고 로스케가 뺏어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로스케는 러시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살기 힘들죠. 쫓겨가는 이의 운명이니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뭐 믿음직스럽게 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 위하여 열릴 리 없었다. 누가 이미 떼놈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미 다 찾아오고 있는 거지.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지만 그곳 땅도 얻은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그쵸? 도착한 날은 먹을 게 없잖아요.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관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2년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자, 요거 따로 내지 않고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 요거 우리 시 중에 있는데, 우리 시 배운 것 중에 있는데, 요런 상황, 비슷한 상황, 러시아 쪽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딱 상황이 비슷하죠? 거기 나오는 가족들이 다 아버지도 유랑민이었던 거예요. 응? 돌아가셨어요. 제목 안 쓸게요.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싶지 않겠죠. 응? 그래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됐고요. 자, 문제 좀 이따 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닌가? 지금부터 나가야 될까요? 자, 일단 모친 거정 돌아갔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짜셨구만. 자, 요거 앞에 해도 돼요. 한자 성어 쓰세요. 삼순구식. 석삼자에 열순자, 9구자 먹을 식자예요. 30일 동안에 9번 먹는 거니까 3일에 한 끼 먹는 거예요. 매우 가난한 상황이에요. 사발 막대 거칠 것 없다. 긴 막대기로 휘휘 저어도 곳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거칠 게 없다는 건데 이건 가난한 거. 비슷하긴 한데 일단 삼순구식 쓸게요.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이거 어디서 끊을까?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여기까지 속약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자, 여기 잠깐 죽고 말았다. 여기까지 속약이죠. 여기가 속약이에요. 마지막까지가 속약이고요. 뒤에로 오면 모친 가정 돌아갔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죠. 근데 말하는 시점 현재잖아요. 그죠? 요거는 현재로 보는 게 맞아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인 거예요. 공간적 배경 어디냐? 기차 안이 되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연민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내가 비록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 사실 많이 당했을 거거든요. 그나마 좀 덜 하더라도.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지. 응? 점점 공감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마개를 빼었다. 정종 중요해요. 좀 더 다시 쓸게요. 내용 정리된 거 보고 없으면 추가로 쓰든가 할게요.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게요. 신교를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먹기도 하죠. 근데 먹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좀 풀어지고 해서 속에 감춰놓은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어떤 공감을 좀 느끼고 연민과 공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위에 연민이라고 썼으니까 연민이라고 할게요.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 후에 그럼 다시 또 여기서부터 또 다시 과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시할까? 아까 화살표를 했으니까 여기도 아까 여기까지가 속이야기. 됐어요? 다시 그 후서부터 속이야기예요. 그는 부모 이른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근데 요약적 서술이다. 시내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노동일 하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는데 그 일본 중에서도 규슈, 오사카에 탄광도 가고 철공장에도 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일 노동은 다 한 거예요. 벌이는 조금 나왔으나 일본이 아무래도 조선이나 이쪽 물가가 높을 테니까. 근데 일본 새끼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같이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월급을 줘요. 일본은 어차피 니들이 너네 나라에서 일자리 없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얻는 거니까 하고 그 나라 월급에 일본이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이 월급에 가깝게 주거나 그냥 교육비 정도만 주고 월급을 안 줘요. 개새끼들이죠. 그래도 오니까 어떤 게 현명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 현장에 가면 지금요 중국인들이 진짜 그런지 어떨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솔직히 지금 노동 잘 안 해요. 너네 대학교 가잖아. 또 알바 뭐 할래? 응? 이놈아, 너 만약에 알바하면 너 알바 뭐 할래? 대학교 갔어. 아르바이트 해야 돼. 아르바이트 뭘로 할래? 카페, 서빙, 커피숍 이런 거 서빙, 그죠? 딱 떠오르는 게 과외 할 수 있지 뭐. 과외가 돈 벌기 좋지 않냐? 요즘 과외를 안 하려나? 요즘 과외 돈 벌기도 어렵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과외업체가 많아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많이 갔어요. 가서 요 조그만 덩치에 싸무래도 개고 등짐도 지고 인대 막 늘어나게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 뭐라 그러지? 요즘은 안 떼지만 이런 거 저거 고깃집 이런 데서 보면 탄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이거? 숯 공장 이런 거. 고생 많이 하지. 근데 요즘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못 볼 것 같은데, 그죠? 다 중국인이래요. 일단 어쨌든 일본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보다는 일본은 한 17세기만 돼도요 그 동경 이런데 근대 자본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싸움도 일으켰지. 응? 자 어쨌든 좀 돈이 좀 낮긴 나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술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모으랴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바치기 때문에 한 곳에 붙어 있을 수 없었다. 정착해 있을 수 없었어요. 자 됐죠? 그래서 화도 나고 곡산주의 그리기도 하여 훌쩍 뛰어났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대구에 갔다가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인 거예요. 그 중에 고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다시 속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는 대체로 뭘로 진행되니? 과거는 요약적 서술로. 그 다음에 현재는 대화와 행동 묘사로 통한 극적 전개를 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묘사도 들어가요 중간에.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했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향의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죠. 9년 동안 퍽 편했겠지요. 이런 거면 이제 상전벽해인데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다 이런 건데 상전벽해 수준이 아니고 아예 마을이 없어졌대요. 폐농이 된 거예요. 변하고 뭐하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 않더만. 그럼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요. 마을이 아예 없어졌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단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그럴 줄 알고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네. 이게 지금 고향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제식민지와 우리 조국이에요. 응? 그러면 자 요런 부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된 것까지 하겠다. 자, 요거 옆에다가 이용하게 낡은 집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용하게 시인데 우리 동네에 그 시의 내용이 우리 동네에 낡은 집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원래는 내 중마고가 살던 집이에요. 아빠가 털보예요. 그 중마고가 태어났을 때 이게 일제치하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유 송아지라도 태어났으면 팔아나 먹지. 그 애새끼 태어나면 뭐해? 이런 거예요.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애새끼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애새끼 어떻게 먹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늘 쫓겨날까봐 스님이 원하지 않은 애기는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동네에 있나 봐요. 그러지 않으려고 자기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도토리도 줍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족이 야반도주를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간도로 갔을지 만주로 갔을지 사리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 위로 발자국만 이렇게 난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낡은 집에는 남아있는데 거기는 앵두나무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나비도 벌도 날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는 꿀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거지. 요게 식민지하의 피폐한 조국이에요. 낡은 집 자체가 그런 의미고요. 우리 지금 이 현진군 고향의 이 고향의 모습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어떤 심리일까요? 감정이 격앙되었다 그랬는데 뭐 회한? 안타까움, 슬픔, 분노 다 될 것 같아요. 회한, 쪽발에 대한 분노도 잘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고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썩어 넘어진 석갈에 돌돌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만. 요것도 아까 낡은 집의 모습이에요. 따로 연결 안 할게요. 여기 지금 밑주신 거 다 낡은 집의 일제식민지와서 피폐한 우리 조국의 모습이에요. 세상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월 살던 동이가 10년이 못 돼요.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후 탄식이에요. 하고 그런 헌선신여 그때 광경돈 앞에 그린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먼 산을 보고 있다 이런 행동묘사죠. 이런 건 직접적 심리 제시일까 간접적 심리 제시일까? 이거 행동이잖아. 이런 것도 간접적 심리 제시예요. 행동 아이씨 왜 안 써져? 자 간접적 심리 제시예요.
내가 따라준 술, 요거 술 중요해요. 술의 의도 위로예요. 공감이에요. 위로와 공감.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 아 이게 제목이 조선 얼굴 맞나 보다. 무덤이 아니고 조선의 얼굴. 응? 부제목이 아마 부제목이든가 원제목이 조선 얼굴이었다가 제목이 바뀌었던가 그럴 거야 아마. 어? 확실하진 않아요.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굵직한 아마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보기로 나올 거예요.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 여기서 알 수 있는 심리상도 뭐 어떻게 쓸까? 불러봐 한번. 그가 흘린 눈물이잖아. 여러분 아는 단어 불러주세요. 아까 회한도 되겠죠? 회한. 근데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서 여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보잖아요. 안타까움, 뭐 슬픔 이런 거 다 돼요. 회한, 안타까움, 슬픔, 절망감 다 돼요.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그라고 하는 한 명이지만 그는 곧 우리 민족인 거예요. 그는 곧 조선 민족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식민자 우리 민족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반 너무 점잖게 그려졌는데요? 너무 점잖게 그려지지 않았냐? 뭔가 독립운동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래 이번 길에는 고향 사람 하나도 못 만났으니까 이야기를 좀 화제를 바꿨네요. 자, 요것도 중요하다. 나의 역할.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이에요. 요것도 중요해요. 자,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만. 하고 그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기쁨 많이 해요. 침울했어요.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그 사람을 본 것 자체는 반갑지. 근데 그걸 떠올리는 거는 침울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던마. 반가운 마음이 그만큼 컸다.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까닭은 인연이에요. 이렇게 연결할까? 혼인말 이 있던 여자고 막 나는 놀란 듯 벌린 입이 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마냐 하고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나 그 여인이나 똑같아요. 일제하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 둘 다 우리 민족의 전형이에요.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다. 까지부터 또 다시 또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사파식 구성 이래도 맞는 말이에요. 사파는 중간중간 이야기를 끝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이었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차는 17살 되던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딸을 술집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자식 팔아먹었다 이거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빛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 그게 낡은 집이에요. 낡은 집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자, 작품 제목이 또 안 떠오르네. 굳이 뭐 요즘은
잡으면 다 잡아줘봤자 뭐 하긴 않는데 백석에 서행시초 8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응? 근데 아마 참 아침에 첫 차를 이렇게 탔는데 어떤 여자가 같이 타. 근데 손이 막 부르트고 이래.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 이제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가 이렇게. 근데 이제 내진 일본인처럼 보여요. 거기는 일본인 나쁜 놈들은 아닌가 봐. 물어봤어. 어디까지 가니? 그랬더니 묘양산행이냐고 그래. 차가. 어? 근데 묘양산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몇십 리를 가서 삼천리를 찾아간대요. 애기야 애기. 응? 그 아기가 일본인 집에서 한 게 요거예요. 요를 한 거예요. 가정부 한 거야. 응? 집안 가정부. 권녀는 그녀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걸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자는 권녀 이렇게 하는데 그녀 이렇게 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그냥 동그라미 치기. 그하고 똑같은 인물인 거예요. 유사한 역할이에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점점 빚이 늘었네요. 몸에 몹쓸병이 들고 나서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고 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장년칼을 도와준. 이게 진짜 빚이 아니었던 거야. 돈을 벌어주면 벌어줬지 빚이 왜 늘겠냐. 그 빚을 안 받고 도와줄 리가 있냐. 그러니까 핑계 삼아가지고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잡아두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돈은 못 벌고 약간만 나가게 생겼으니까 바깥만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냥 쫓아낸 거예요. 걸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을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쓸쓸한 돌무더기 이런 게 아까 낡은 집이에요. 눈물을 차낼 뿐이었다.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 다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도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자, 옆에 잠깐 뭐 읽고 갈게요. 자, 이것도 자, 이서 등장 여인은 그와 혼인 이야기 있었다. 여인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이것 또한 가족 해체이고요. 혹시 요거 가면 혹시 백석의 수라라는 시도 있거든요. 여승도 될 수 있고요. 수라라는 시도 있어요. 여승은 그 금광으로 일제 1930년대에 6살 정도 되는 꼬마 여자 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고 여자아이는 굶어 죽고 돌무덤에 감회장하고 비구니가 된 거를 내가 금강에서 만났다가 10년쯤 지나서 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가정 해체죠. 수라는 방 안에 있다가 거미가 지나가는 걸 아이고 무서워라고 밖에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좀 더 큰 거미가 오고 더 큰 거미가 오고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거미 가족인가? 근데 내가 그 거미를 밖에 버렸으니 내가 거미 가족을 깨뜨린 건가? 미안해가지고 그 거미를 잡아서 죽이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버려요. 새끼 거미 만나라고. 이게 거미 가족 해체, 이게 곧 우리 가족 해체인 거예요. 일제차 때. 그래서 유사한 것 그러면 여승, 수라 이러고 고르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도 되지만 얘도 우리 조선 민족 전체를 의미해요. 피폐한 일제식민자에서 유랑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전형 여인이에요. 됐죠? 자,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 끝까지 가자. 갈 수 있나? 한 페이지만 갈게요.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 기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순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과거의 아름답던 모습이 고생으로 인해서 변해버렸어요. 자, 넘어가자. 시집살이 놀이 이런 것도 묶을 수도 있는데 뭐 외부 작품 이렇게 많이 묶진 않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 윤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만 푸석푸석해졌어요.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만.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라 누이고 마시고, 응? 빈병이면 엎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헤어졌구만 하고 가슴을 짜는 듯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습니다라. 과거 일을 떠올리긴 할 텐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라고 이제 깊은 속마음 이야기 된 거예요. 이야기를 다 뭘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 어느 시대 일제하에 참혹한 사람살 듣기에 쓴물이 났다. 공감한 거예요. 지식인으로서 이런 억울함, 당황 이런 거를 조금은 좀 덜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나도 같은 민족으로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술이 뭐냐면 요거 중요해요. 마지막 술이 제일 중요해요. 위로와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는 관찰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너네 소주병 알죠? 조그만 거 말고 혹시 대병이라고 하는데 이따만한 거 알아요? 너네 1리터 큰 그 음료수통 있잖아. 그거 2배 정도 돼. 무거워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걸 들고 다닐 것 같지는 않고 많이 마셨다 정도 되겠죠? 그런 취향에 겨워 우리가 어릴 때 멋 모르고 부르던 노래. 어릴 때는 멋 모르고 불렀어요. 상황 파악을 못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의미를 알아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측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벼쌈이나 나던 땅이 있어요. 그거는 신장로가 되고요. 근대화한답시고 농토를 다 들어 엎어버렸어요. 농사 못 지게 되겠죠? 또 거기다가 말마디라는 친구, 개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말이야 일본인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 끌려가요 감옥으로. 담배 떠났다는 노인은 늙은이는 축구요. 무상감이죠. 인물이나 좋은 게 있으면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그게 구한말 일제식민자의 근대 1910년 20년 이때의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자, 우측에 따로 안 쓸 거예요. 우측에 있는 걸 볼게요. 아까 철도, 도로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항만. 자, 우리 근대를 배경으로 할 때, 일제식민자를 배경으로 할 때 철도, 항만, 도로는 수탈의 상징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낡은 집에도 그 둥글소 이거 다 쪽발이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쌀이 다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수탈이고요. 그 다음에 탄압. 잡혀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담배 떠났다는 너는 공동묘 기존 건의했죠. 이것도 좋네. 넌 무상감 이것도 좋고요. 여자들은 술집에 풀려가고요. 그래서 자, 식민지 조선현실을 집약하여 보여준다. 주제 응집, 응축 좋고요. 그 밖에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거 쓸게요. 자, 어쨌든 요거는 항상 맞는데 산문에 운문이 삽입됐잖아요. 물론 고전에 주로 나오긴 하지만 운문 삽입. 변화를 주어 단조는 끝부분이긴 하지만 변화를 주어 단조로운 피함. 그리고 안 끝난 듯 뭐가 이어질 것 같잖아요. 열린 결말. 독자의 상상력 유발.
요거를 여운 있는 결말 이렇게도 해요. 여운이 상상력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유발하면요, 인물과 독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요. 원래 1인칭일 땐 먼데요,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주인공 말고. 그런데 이거 어차피 관찰자니까 비교적 먼데 이게 여운 있게 끝나버리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거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 아까 우측에 있었죠? 요거를 객관식으로 묶어가지고 뭐 효과라든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게 낼 수 있어요. 꼼꼼하게 보세요. 요거. 자. 자, 일단 여기서 끝내고 우측에 만세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면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 일단 여기서 끊어놓고 할게요.